Cet air qui m'obsède jour et nuit, cet air n'est pas né d'aujourd'hui, vient d'aussi loin que je viens, traîné par 100 000 musiciens. Un jour cet air me rendra folle, 100 fois j'ai voulu dire pourquoi, mais il m'a coupé la parole. Il parle toujours avant moi et sa voix couvre ma voix.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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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arrive en courant derrière moi.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이곳에서 우리는 예술과 열정, 그리고 천재성으로 높이 솟아있는 조각가 로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로댕은 시대를 앞선 감각과 탁월한 예술성으로 인체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실주의 조각의 완성을 이루었다. 점토 한 점 한 점에 의해 연출되는 다양한 표정은 인체 표면에 생동감을 넘치게 한다. 로댕이 세상에 유명해진 것은 실제 사람을 그대로 떠냈다고 오해를 받았던 이 청년 조각상을 통해서다. 청동시대라는 제목의 이 조각은 새로운 시대적 운명에 눈을 뜨고 깨어나는 인간의 모습을 극적인 자세로 보여준다. 파리시 메동지구에 있는 로댕 미술관에는 그의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연인이었던 까미유 꿀로델과 같이 했던 정열적인 시간의 결정체들을 만날 수 있다. 스승과 제자로서 예술적인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꿀로델이 모델이 된 이 작품들은 로댕과의 비극적 사랑을 예고하듯 슬프고도 아름답다. 군산 조각 깔레의 시민은 로댕이 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깔레시를 정복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진영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6명의 시민 대표를 묘사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영웅들은 우상화된 건장한 모습과는 매우 다르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몸짓을 하고 있다. 로댕은 죽음에 직면한 그들의 인간적 고뇌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로댕은 이 영웅들의 고귀한 정신과 애국심을 관객이 바로 공감할 수 있도록 작품을 지명과 같은 높이로 낮추어 세워놓길 원했다. (1898년) 발자크 상이 공개되자 파리시 전체가 들끓었다. 잠옷 가운을 걸친 모습으로 나타난 이 대문호의 초상은 당시 아카데믹한 조각에 길들여져 있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낯설고 시대를 너무 앞선 것이었다. 로댕은 프랑스 문인협회로부터 기념 동상을 의뢰받아 발자크의 작품과 인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수많은 습작을 제작해 나갔다. 마침내 세부 묘사가 과감히 생략되고 온몸을 뒤로 젖힌 채 우뚝 선 발자크가 탄생되었다. 그러나 문인협회는 로댕의 작품을 발자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만다. 나는 내 자신의 예술을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내 작품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 왔습니다. 이 작품은 나의 전생애를 걸고 탄생한 것입니다.
결국 발자크는 40년이 지나서야 1939년 몽파르나스길 모퉁이에 조용히 세워졌고 로댕의 불굴의 표상이 되었다. 미술관 뒷뜰에는 이브와 아담이 놓여 있다. 기독교 사상이 정신과 문화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서양 세계에서 원죄의 근원적 존재인 이브는 부끄러움으로 온몸이 움츠려 있다. 하느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아담은 이제 땅 위에 첫 발을 딛고 힘차게 일어선다. 그리고 아담의 그림자는 새 망령이 되어 지옥문 위에 놓여진다. 로댕의 최대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작품은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을 테마로 하고 있다. 지옥의 바다에 떨어진 인간들의 절규와 몸부림, 그리고 고통스러운 고뇌의 몸짓이 뒤엉켜 186명의 인물들이 꿈틀대며 움직이는 듯하다. 정부로부터 3년 계약으로 의뢰받은 이 거대한 문은 결국 로댕이 숨을 거둘 때까지 37년간 제작이 계속된다. 그의 대부분의 다른 걸작들이 이 지옥의 문과 연관되어 있다. 지옥문 위쪽 중심부의 한 시인이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영혼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이 인물은 작품의 중심 주제가 되어 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고뇌하는 시인의 온몸에서는 근육의 떨림에 의해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을 순종이 아닌 대결의 자세로 당당히 맞섰던 고독한 로댕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로렌초와 닮아 있다. 역시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시스티나 성당 벽화의 그리스도와도 유사한 느낌을 준다. 위골리노는 감옥에 갇혀 굶주리게 되자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자신의 처지에 괴로워하고 있다. 로댕은 이 끔찍한 일을 막 실행에 옮기려는 위골리노의 모습을 지옥문에 새겨 넣었다. 지옥문에서는 온갖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아우성이 메아리쳐 들려온다. 죽음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모습들은 그 드라마적 요소와 극적 상황 때문에 예술 작품의 소재로 즐겨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 드라마틱한 구성과 표현으로 매우 유명한 놀라운 작품이 하나 있다. 기원전 100년경 3명의 조각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라오콘 군상이다. 트로이 전쟁 말기 그리스 군대는 화해의 표시로 거대한 목마를 트로이 진영에 선물한다. 그러나 목마 속에는 그리스 병사들이 잠복해 있었다. 이 계략을 미리 알고 있던 트로이 신관 라오콘이 목마의 입성을 반대하려 하자 적과 내통하던 신들이 2마리의 커다란 뱀을 보낸다. 뱀에게 옆구리를 물린 라오콘은 사지를 격렬히 비틀며 필사의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2 아들과 함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 이처럼 신화를 바탕으로 한 죽음과 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그림과 조각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쌍둥이 신 카스트로와
메시니가 두 왕녀를 약탈하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매우 폭력적이고 욕정으로 가득 차 있다. 로물루스가 자기 병사들을 위해 사비니를 침공하여 여인들을 약탈하는 내용의 이 그림은 볼로냐에 의해 조각으로 탄생하였다. 폭력으로 무장한 욕정과 여인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나선형의 인체 구조를 따라 공간 속에 메아리친다. 기원전 7세기경 팔라티노 언덕의 양치기들이 정착한 이후로 로마는 잉글랜드 북부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과 예술품을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로마 제국이 남겨놓은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매우 유명한 콜로세움이 있다. 로마에서 가장 큰 이 원형 극장은 절대 권력인 황제와 부유한 로마 시민을 위해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검투사들의 결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또한 굶주린 사나운 맹수들에 의해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나약한 인간들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치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경기장 지하 곳곳에는 당시 죽음의 제물로 바쳐진 인육을 뜯어먹던 동물들의 사나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막만이 맴돌 뿐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축물은 바로 개선문이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개선문을 세웠다. 그리고 개선문 안에 승리의 사실을 조각으로 새겨 넣었다. 서기 81년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기념으로 만들어진 이 개선문은 1900여년의 세월을 견디며 로마 포rum 광장에 서 있다. 전리품인 촛대를 메고 당당히 개선하는 황제의 행렬에서 승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시민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하다. 우리는 콜로세움 옆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개선문을 만나게 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15년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개선문 표면에는 메달리온이라 불리는 조각이 독특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개선문에 장식된 대부분의 조각은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황제들이 만든 기념물에서 옮겨놓은 것이다. 이것은 콘스탄티누스 스스로가 로마 영광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과시하고자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로마 시대 황제와 권력자들은 그들 자신의 초상을 비롯한 수많은 조각과 그림을 제작하게 하였고 그것들로 자신들의 궁전과 저택을 장식하였다. 또한 그리스 시대의 유명 조각품들을 복제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스 조각의 대부분은 로마 시대에 복제된 것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헌을 한 셈이 되었다. 그들의 과시욕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 조각은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서기 21년 로마 카라칼라 황제는 첼리오 언덕에 거대한 목욕탕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 목욕탕은 한꺼번에 1,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로 세워졌다. 이곳은 목욕뿐 아니라 운동을 위한 장소이며 도서관, 예술 전시장, 그리고 정원까지 갖춘 일종의 레저타운이었다. 로마인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 목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터키식 목욕을 즐겼으며 체력 단련과 사교의 장소로 이 욕장을 사용하였다. 욕장을 장식했던 모자이크 벽화와 바닥의 화려한 타일 문양이 당시의 호화로움을 말해주고 있다. 권력의 영광과 화려함 뒤에는 쓸쓸한 공허함만이 남는 것인가. 이 잘려진 왕들의 두상들에는 덧없는 세월의 무상함이 깊숙이 배어있지 않은가. (1806년) 나폴레옹은 조국 프랑스를 위해 개선문을 설계하도록 지시하였다. 개선문 공사가 진행 중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결국 퇴위하고 공사도 중단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나고 개선문은 루이 필립 왕에 의해 완성된다. 개선문의 외벽면에는 나폴레옹군의 전투와 승리의 광경을 묘사한 10개의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1840년 12월 5일) 나폴레옹의 유해를 실은 영구 행렬은 눈보라가 휘날리는 가운데 개선문을 지나 샹젤리제와 콩고르드 광장을 거쳐 앵발리드의 침묵으로 개선하였다. 개선문의 중심부에는 이름 없는 영혼들에게 바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추모하는 꽃다발 행렬을 밝히고 있다. 르네상스가 태어난 곳이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 수많은 걸작으로 뒤덮여 도시 전체가 예술품으로 꽃이 피어있는 도시 피렌체.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피렌체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도시 중심부에 꽃 중의 꽃, 두오모 성당이 있다. 꽃다운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가진 이 성당은 거대한 팔각형 돔 지붕과 함께 장엄한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빛깔의 대리석을 기하학적 형태로 상감세공한 외벽면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성당 옆에 위치한 수려한 종탑 역시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맞은편에는 팔각형의 지붕과 벽면으로 이루어진 세례당이 있다. 이곳에는 르네상스의 출발을 알리는 3개의 청동문이 있다. 북쪽 문에는 예수의 생애가 28개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문의 조각은 피렌체 시에서 주관한 공모에 당선된 기베르티가 맡았다. 23년의 세월을 바쳐 완성된 이 북쪽 문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기베르티는 이제 또다시 동쪽 문을 제작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시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1452년 드디어 세례당 동쪽 문이 완성되었다. 이 황금빛 찬란한 청동문은 미켈란젤로가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 하며 매우 감탄했다고 한다. 그 뒤로 이 동쪽 문은 천국의 문이 되었다. 천국의 문은 10개의 사각형 판넬 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는 이 문은 장식적인 윤곽 대신 간결한 윤곽을 택함으로써 화려한 그림을 보듯 편안하게 다가온다. 특히 선 원근법을 적용하여 화면 속에 무한한 공간적 깊이를 만들어낸 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기초를 두었던 르네상스 예술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문은 우리를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
지옥의 문을 지나 개선문을 거쳐 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만나고 느꼈던 수많은 예술과 사람들. 그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숨쉬며 살아가는 천국의 비밀을 찾아낼 것인가. 베니스의 한 골목에서 마주친 이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 그 비밀이 있진 않을런지.